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배우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 파더스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본인이 지급을 안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한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너무 기쁘고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첫째는 괴물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 방방곡곡에 획기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정당들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이 잇따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한 소식 기자 언박싱에서 준비했고요. 유치원 3법이 통과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지도 1년이 훌쩍 다 지났습니다. 그 수백 명의 학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 그 이후의 이야기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취업자 수는 51만 6천 명으로 증가하며 2013년 8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고용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지난해에 비해 고용 지표 개선, 3부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로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두고 주택거래 허가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 4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은 어땠고 또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무죄 판결이 났는데 예상하셨어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네, 왜냐면 또 배심원분들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예측은 못하고 이게 이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었네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저도 이제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예. 이게 예측은 잘 할 수 없었지만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배드파더스와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단체이고요. 예.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 뭐 비혼, 미혼 이렇게 일반 분들하고 또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분들이 모두 들어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단체는 아니고요. 예. 양육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기한 사이트죠. 이 총연합회는 단체고 배드파더스는 이제 그것을 올린 사이트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네. 그렇죠. 예. 오늘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심원 의견도 재판부랑 일치했었던 것이죠.
네네. 예. 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직접 재판에 참여하셨으니까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대가를 취하지 않았던 점. 예. 그리고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악의적으로 모욕한 표현이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런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은 또 스스로 자초한 점이다. 그리고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의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실태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지급을 촉구하고 예.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네네.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라고 해서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을 포함된 그런 내용 관련 글을 올렸는데 이게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제 고소고발 당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 넘어가고. 근데 재판부가 개인의 명예훼손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름과 사진 이렇게 출신 학교 직장까지 공개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까? 양육비를 안 주던 아빠들이 주던가요? 효과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일부러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돈이 없으니까 못 줄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게 맞고요. 예.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안 줘도 그만이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니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은 자기 자녀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상식이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왜 돈이 있는데도 안 주죠? 이거에 글쎄요, 저도 묻고 싶어요. 그걸 항상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양육자들도 마음속에 이게 의문으로 담고 가는 거죠. 내 자식인데 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을 안 주는가. 묻고 싶어요. 예. 여기 보니까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다면 양육비 한 달에 주는 거 그게 크게 부담이 안 될 텐데도 주지 않고 있었네요. 그런 케이스에 있는 분들은 사실 월 수입이 8천만 원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8천만 원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급을 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금액은 월 500만 원이었는데요. 예. 그걸 4년간 지키지 않은 거죠. 총 2억 4천만 원인데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다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바로 그냥 일시금으로 지급하셨습니다. 네. 그럼 일부러 안 줬다가 맞겠네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없다고 해도 실제로 힘들다가 온라인 이렇게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명품 쇼핑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뭔가 어떤 규제 수단이 있을 때 바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주는 거는 아주 극소수인데 대다수의 분들이 회피를 할 때 이제 그런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그냥 말로 자꾸 하는 거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일단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대답은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차단해 버려요. 근데 지금 사이트에 올라온 사람은 5명이었는데 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을 테니까. 네, 그렇죠. 실태 조사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어도 한 80% 정도가 이제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단체에서도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100% 가까이가 다 양육자분들이셨고, 그 양육자분들이 전부 100% 못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전국에 그냥 계신 분들 중에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추산해 봐도 상당히 많은 가정이죠. 예, 근데 이게 이혼할 때 재판에서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양육비를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혼 당시에도 되는데 이혼 후에도 양육비 소송을 통해서 이제 판결문을 받게 돼요. 예. 근데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없습니다. 돈 없다고 버티면 그만이에요? 네네, 그래요. 이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제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랑 비슷합니까? 아니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률과 미지급률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경우죠. 우리는 80% 정도 육박하는데 해외 같은 특히 이제 OECD 국가들
그 회원 국가들은 전부 80%가 오히려 지급률이죠. 이제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어요. 예. 대표님 보시기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그 이혼을 하고 충분히 돈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식인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 전처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게 아이들한테 내려가는 걸까요? 글쎄, 그거는 각각 그 다양하게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이제 부부간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하는데, 네. 그 안에서는 아이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천륜을 끊고 있는 거죠. 부부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동의 그 양육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예. 법으로 좀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규범상,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가정 안의 일로만 보고 있고, 그래서 민법으로만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일단 사회적인 인식 자체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개선하고 이렇게 바꾸려면 법과 제도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빠른 방법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국회에 10개 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양육비 그 관련법의 개정안을 빨리 조속하게 이제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하면 예. 일단 이런 부분들 문제가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할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 네, 이제 그게 시행이 돼서 이제 안전하게 이게 원활하게 이제 이행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을 하겠죠. 그거를 이루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예. 그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올라온 5명의 아빠들은 양육비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그 5명의 고소인 중에 2분은 여성분이시고요. 예. 2분은 이제 네, 아빠인데요. 예. 그 중에 2분은 지급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급이 되는 즉시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서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예. 네, 그 삭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나머지 분 중은 이제 아직도 미지급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일부를 지급하는 분이 이제 시작됐죠. 네. 엄마가 안 주는 경우도 있군요. 네네네. 있어요. 이거는 남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인 건데, 아무래도 남성 쪽이 더 그 비양육자가 많기 때문에, 예. 서버스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예. 아니, 그 여성들은 또 모성애가 더 강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래서 모성애나 부성애는 서로 어디가 더 많다라고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그 모성애일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충격이 크지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이재걸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 데뷔라고요. 네, 첫 방송이 막방송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호흡을 맞춰봅시다. 예. 매주 해야 되니까 이제. 네. 자, 총선 관련 소식이 많은 하루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를 열었는데요. 4.15 총선 제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이거 젊은 층의 어필을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젊은 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튼 홍보 영상을 보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영화 기생충을 사용을 했어요. 예. 그 보면은 그 돈 없는 통신비도 못 내는 그 가족들이 와이파이 그거 찾으려고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회 취약계층을 좀 겨냥을 한 측면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중산층 이상이야 뭐 휴대전화 요금, 무제한 요금 다 쓰지만 대부분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벌벌 떨 수도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걸 공약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으로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에 나와서 제가 당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뭐 물리적 거리가 있었을 뿐이지 마음의 거리는 한 번도 둔 적 없다고 뭐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제 역할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보면 대체로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서울 종로구에 동시에 출마할 것으로 이게 보고들 있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런 표현도 했던 것 같은데. 아, 참 여담으로요. 예. 저기 오늘 청와대에서도 사람들 막자 탔어요.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하고 유성화 춘총원장 그리고 권양엽 균형 인사비서관 사표 제출했다고 하고. 아, 총선에 나가겠다 그 생각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도 공약 1호 공약이 나왔네요. 예. 뭐 20대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 모든 20대 청년입니까? 20세 예. 만 20세 청년이죠. 그렇죠. 자립을 할 나이가 된 청년들에게 이제 기초 자산이 되는 돈을 주겠다는 건데요. 부모가 없으면 이제 5천만 원까지도 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당장 그 정치적 반대쪽에서 포퓰리즘 이야기 나오겠네요. 아, 그럼요. 예. 나오겠죠. 사실 뭐 민주당의 이거 뭐 와이파이 공약도 뭐 데이터 빵 시대 뭐 이런 쇼핑몰 광고도 아니고 예. 지금 이렇게 다 여기서 국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공약들을 지금 내거는 건데. 아, 결국 세금을 하는 거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보면 패스트트랙 전국의 여진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총선에 지금 다 몰빵을 모두 걸기를 하는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 방인데 막방이 안 되게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1호 공약이 나왔네요. 어떤 겁니까? 예, 1호 공약이 이제 뭐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뭐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 기존에 해오던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해오던 발표를 묶어서 하나 희망 경제 공약이라고 내놨습니다. 예. 공수처 폐지가 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원래 그랬습니다. 예. 그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이 이제 정책위 의장이 김재원 의원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난 9일에 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괴물 공수처 폐지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당 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1호 네. 그럼 뭐 될 수 있냐 이렇게?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공당이 할 소리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뭐 당 내에서도 김영우 의원도 민생을 공약을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기자들도 저도 이제 출입인데 출입 기자들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고 또 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도부 내에서도 김 의장한테 공약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바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통합 논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 의원 오늘 당 대표단하고 주요 당직자 확대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하고 거기에 우리 숫자 몇 개 붙인 걸 국민이 새집 지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우리 공화당이 포괄되는 이제 단계적 통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하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느냐라고 또 반문을 했어요. 우리 공화당은 배제해야 된다, 통합에서. 그렇죠. 그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맥락이 좀 보려면은 이게 무조건 통합으로 이제 이게 제동 걸겠다 이건데 지난 13일에 유 의원이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아침에. 한국당에 팔아먹으려고 뭐 세부수당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하태경 책임대표가 통합 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면서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뭐 먼저 이루어져야 나머지도 이루어지겠죠. 일단 첫 발은 거기서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오늘 또 하 책임 대표가 지금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한국당에 별도의 양당 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회인가요? 그거와는 별도의 또 채널을 가동하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며 직제 개편이며 검찰이 요즘 뒤숭숭한데 동기 검사들끼리 인사거래 제한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저기 도가니로 유명한 저기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그리고 사법연수원 30기 동기자 이제 2살 터울 언니뻘인데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2부장 검사인데요. 예. 앞서 임 부장 검사가 지난 5일에 한 언론사 칼럼에서 이른바 인사 거래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 좀 2018년 당시 이제 검찰 간부가 자기가 만난 자리에서 이제 임 부장 검사가 이제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 동기들보다 승진을 못 시켰다면서 해외 연수를 이제 다녀오면 부산지검의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장을 시켜주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썼어요. 폭로성 글을 썼다. 예. 그런데 이제 정 검사가 14일에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이제 밝히면서 근데 내 기억에는 아무도 그런 걸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다. 나도 유학하면은 좀 쉬다 오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배를 보내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임 검사에게 네가 뭔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또. 예. 실명을 들어서 직접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문정 검사가 다시 반박했죠. 예. 또 같은 날 밤에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기억을 먼저 정부장 검사에게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부장이 저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남 일이기도 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걸로 좋게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또 뭐 소윤이 등장했어요? 예, 소윤은 이제 윤대진 소윤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윤이고 윤대진 검사가 소윤인데. 이제 소윤이죠. 예. 그분이 이제 권유했다는 얘기를 이제 부장 검사가 또 꺼내면서 그 얘기가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소윤이 검찰 내에서 인사 지휘하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 아니냐? 이렇게 공방이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검사들이 그런 공방에 쭉 댓글을 달고 있고. 댓글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여러모로 시끄럽네요. 안 그래도 조직 안팎이 시끄러운데 이걸로 또. 폭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실은 모르죠? 모릅니다. 누가 하면 거짓말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켜봐야죠. 진실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수 김건모 씨가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네요. 네. 서울 강남 경찰서인데요. 이제 성폭행 혐의 그리고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씨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지난달 6일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성폭행하고 여성 매니저를 폭행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 씨 측도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이제 김 씨를 고소를 했고 김 씨 측도 다시 이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나 목격자가 중요한데 뭐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증거나 목격자를 찾을 수도 없을 테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 14일에 이제 고소인 불러갖고 조사를 하고 이번 달 9일에 차량 압수수색해서 이제 GPS 기록을 확인해가지고 동선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래전이어도 GPS는 남아있나 보죠, 기록은? 뒤져봐서 이제 있으면 나오겠죠. 그래요. 근데 오늘 뭐 기자들이 역시 많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텐데 뭐 여기에 관련해서 김건모 씨가 답변을 한 게 있어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뭐 들어오는 경찰서로 들어오는 길에도 뭐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바로 경찰서 지하 3층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내린 뒤에 지하 1층까지 또 비상 계단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청과 조사실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인데 어땠습니까? 데뷔인데. 시청자들의 너그러운 판단을 바랍니다. 청취자 댓글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냥 편하게 사투리 쓰세요. 예. 이런 댓글이 있어요. 예. 너무 표준말을 쓰시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뉴스 정면 승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를 어렵게 통과한 유치원 3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민단체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인 장하나 전 의원 연결합니다. 장하나 전 의원 나와 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방송 패널이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국회를 유치원 3법이 통과했으니까 축하드려야겠죠? 네. 기쁩니다. 저도 애기 엄마기도 하고. 예. 네. 이게 이렇게 오래 예.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사실은 오래 걸릴 거다. 패스트트랙 올린 후에는 이제 예. 뭐 1년은 기본 소요되겠다 예.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예.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뭐 태도로 봤을 때는 그 전에 뭐 330일 그 안에 뭐 빨리 합의해 줄 거라 저는 좀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 막 채우겠구나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예. 당연히 이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네. 사립 유치원에 입법 로비가 마지막까지도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저도 기사 보고 알았고요. 예. 일단 의원들 국회의원 회관도 그렇고 또 지역 사무실들마다 뭐 사립 유치원이 전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한유총 지역 회원들이 지역 사무실로도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그 결과 사실은 그 패스트 트랙에 오른 임재윤 의원 3법에 대한 수정안 예.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안이 그 2019년 11월 며칠 날짜는 모르겠지만 수정안이 발의됐죠. 그러니까 예. 뭐 시설 사용료 등등 한유총 수건이 다 담긴 법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결국에. 예. 그 장하나 활동가도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으니까 네. 그 사립 유치원의 파워라고 할까요? 그 선거 네. 때 미치는 영향력 네. 그게 좀 센 모양이죠? 네, 매우 세고요. 저는 예. 19대 때 그러니까 참 한참 전에 이제 국회에 있었는데 예. 저도 비례였고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최연해가 아니죠. 최연 다른 이름인데 예. 지금 이름이 갑자기 혼동되는데 예. 비례의원이 하나 계셨어요. 여성 의원님인데 예. 그분이 한유총 출신으로서 국회 비례의원을 했으니까 그 정도 단체면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해야 되고요. 예. 그 의원이 이제 임기 중에 공천 헌금을 받아서 사실 임기 못 채우고 관도 한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행은 6개월 뒤부터 되겠죠? 이게 유치원 네, 에듀파인 부분만 신학기에 바로 도입이 되고요. 바로 되고요. 아하. 네. 자, 6개월 뒤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피부로 느끼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에듀파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사립 초중 고등학교도 쓰는 회계 시스템이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오늘 우리 탬버린 10개 샀다, 뭐 스케치북 20개 샀다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사립 유치원에는 그런 뭐 회계 기준은 있었지만 장부 정리하는 법 같은 거 다 제각각이라 예. 그 종이 장부에 수기로 기록해서 뭐 막 700만 원짜리 강의 영수증 나오고 막 그랬어요. 뭐 거기에 예. 명품백 영수증 있었었고 콘돔 예. 산 거 있었었고 다 있었는데 예. 7080 막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못 하겠죠. 왜냐하면 교육청 직원들이 감사하지 않아도 어쨌든 뭐 어느 유치원 클릭 딱 해보면 이 유치원이 지금 어떤 영수증 올리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수증 잘 올리고 있나 아닌가 뭐 온라인으로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에듀파인이 들어가면 회계가 그만큼 투명해진다는 말씀입니까? 투명해지기도 하고 이제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그 교비 회계를 이사장 쌈짓돈으로 그냥 자기 집안일에 막 쓰는 일은 이제 거의 근절된다고 봐야겠죠. 일도 안 하는 자기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 주고 그런 거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인건비에서 뭐 갑자기 왜 다 다른 직원들은 막 200 몇십만 원 받는데 한 명만 800 받아. 예.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름이나 이렇게 인적사항을 보면은 친인척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인건비 장난치는 거랑 아까처럼 이제 그 사적으로 뭐 외제차, 명품백 뭐 이런 것들은 없어지겠죠. 그 대신 뭐 아시겠지만 세금 계산서를 이제 부풀려서 실거래 거보다 많이 해가지고 뭐 납품업체들 식재료, 교재, 교구 이런 데서 뭐 부풀리기 이런 비리들은 에듀파인으로도 또 다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에듀파인에 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할 일 없다 이럴 게 아니라 또 철저히 감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 때문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네. 닭 한 마리를 20여 명이 나눠 먹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네. 급식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유치원 3법 중에 하나가 학교 급식법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그 학교 급식실은 이 급식법 적용을 받았었어요. 사립 초중고는. 근데 여기서 유치원은 이제 적용을 안 받다가 이제 요 틀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법에서 영양사 선생님 계시고 하면 급식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감사가 되겠죠. 그 내부의 눈으로. 예. 뭐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완전히 이 법 저희는 믿고 이제는 안전하겠구나 좀 안심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진실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유치원사법 통과되고 나서 뭐 여러 매체에서 네. 유치원 원장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도 예. 저희가 폐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출생아 수가 감소하니까 자연 폐원이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얘기도 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작년도까지는 300인 이상 아주 규모가 큰 유치원만 에듀파인을 썼고 예. 이제 올해부터는 전체 유치원이 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에듀파인 도입되기 전에 하고 아직 감사를 안 받은 사립 유치원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 받기 전에 먹기를 좀 하자 이런 유치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판까지 국회 로비를 하고 예. 상황을 뒤엎고자 했던 게 한유총이고 이제는 법이 통과됐으니까 러시 있을 수도 있죠. 폐원으로 압박할 수도 있겠다. 뭐 압박이기도 하고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은 예전처럼 자기 뭐라 그러지 쌈짓돈을 못 쓰니까는 예. 장사할 맛이 안 나니까 관둘 수 있죠. 네. 글쎄요, 그 유치원 시설하고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폐원을 했을 때 그 시설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뭐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 같이 사실은 사설 학원 형태의 이제 기관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 주장대로 자영업이니까 마음대로 국가에서 회계관리 감독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가 그래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교육청이 현장에 가서 정말 폐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좀 일단 교육 대란을 막겠다는 교육당국 의지를 밝혔어요. 어제도 유은혜 총리께서. 근데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이 누누이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 교육부에 제안드리는 것은 만약에 폐원 절차에 학부모 동의만 넣는 게 아니라 종합감사를 반드시 넣으면 이제 진퇴양난인 거죠. 폐원하게 되면 감사 받는다. 그럼 그동안 만약에 부당집행 금액이 있고 세금 탈루한 게 있으면 그거 다 뱉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튀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함부로 폐원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 꼭 넣어주십시오.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네. 엄마나 아빠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늘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소위 시장에 이제 돈벌이에 유아교육을 맡겨놓으니까 벌어진 사실 부작용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많은 선진국이 아니면 많은 그냥 선진후진 할 거 없이 여러 나라에서 이런 교육기관은 다 국공립이 80-90%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비리 유치원은 안 되겠지만 혹시 이제 비리가 없는 유치원이고 또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존치하기 원하는 유치원들은 매입해서 국공립화하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도 대체로
뭐라 그럴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매입 가격이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건데, 예. 국민 정서보다 너무 높으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겠죠. 그럴 예. 바에는 새 건물 지어라 이 말이 당장에 나오겠죠. 예. 뭐 서울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지금, 전체 유치원 비율로 따지면은 7대3 정도 됩니까? 사립과 공립이? 거의 뭐 8대2 정도. 예, 예. 네, 7.5대 2.5. 네, 그게 맞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유치원 3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 그리고 뭐 이 유치원 원장들이 그 아이들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가야 될 돈으로 뭐 성인용품까지 샀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서 공분이 났을 때는 정부가 이 국공립 유치원 늘리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얘기가 좀 쑥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했고, 예. 국공립을 늘리는 게 사실 비리 유치원 사태가 있기 전에도 정부는 국공립을 늘리는 정책은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예. 문제가 유치원이란다.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나면 거기를 병설 유치원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국공립은 병설 유치원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빈 교실이라는 건 그 지역에 아이들이 없어서 교실에 유휴교실이 생긴다는 건데 거기 병설을 하면 수요는 없는 데잖아요.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과밀학급이 문제고 급식을 4타임을 돌아가서 먹거든요. 그런 데가 유치원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병설 유치원 늘리는 거를 유휴교실 위주로 지금처럼 하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그 병설 유치원은 또 미달이 되겠죠. 그런 거를 지금 질타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다가 돈을 써서 단설이든 병설이든 늘려라 하는 게 학부모들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을 활동하고 있는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용률이 22년 만에 제일 높았고 취업자 증가수도 22년 만에 30만 명 선을 회복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재작년과 비교해서 3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과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해 고용률이 22년 만에 제일 높았고 취업자 증가수도 30만 명 선을 회복했다. 네. 긍정적으로 좋게 나온 통계 같은데요? 네, 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게 우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는 거 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저효과입니다. 지난해 2018년에 수치가 좀 나빴죠. 예. 두 번째는 역시 정부의 재정 일자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잘 언급하지 않은 것인데, 제가 2018년 4월에 여기 온 이후로 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2018년에만 앞으로 4년 동안 53만 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했고요. 예. 합쳐서 작년까지 75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4년 동안. 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면 올해 민간 일자리, 우리 정부가 그 민간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서 만드는 일자리가 대략 15만 개는 최소한 넘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3가지 요인으로 이런 지표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게 기저효과고, 예. 17년도에 31만 6천 명이었는데 18년도에 9만 7천 명 너무 적었던 효과가 있었다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세 번째는 민간 일자리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려서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뭐 10시쯤에 출근해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이런 식의 기사가 몇몇 쏟아졌거든요. 어떻게 참 그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 가져가면 국회에서 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표대로 지금 못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우리가 선진국을 얘기를 할 때 선진국과 비교를 잘 하는데요. 유럽 선진국의 전체 노동자 중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중이 21.3%입니다. 우리는 9%입니다. 예. 공공부문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양이 많고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노동자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를 그렇게 계속해서 언제부터 옛날에 뭐 신자유주의 시절에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건 답답합니다.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 예. 자, 그런데 고용률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은 실업자 수는 4년째 10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역시 2001년 이후로 높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업률을 말씀드리면 2013년 이후에 계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멈췄고요, 이제. 예. 그다음 실업자 수는 2013년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 왜 그런데 그 고용이 늘어났는데 실업 지표가 지금 크게 실업률은 개선이 안 됐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과 노인 취업자 수가 대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60세 이상 실업률은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1.6% 올라갔습니다. 예. 65세 이상 실업률은 2.8%나 올라갔습니다. 예. 그만큼 일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여성의 실업률도 지난해에 비해서 0.4%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는 많이 늘었는데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예. 우리 실업률은 사실은 예를 들면 3.8%도 우리 정책 당국자로서는 참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만 OECD 평균이 6.1%입니다. 예. 그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예. 국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대 수명도 지금 80이 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대폭 느는데 실업률도 좀 올라갑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 실업급여가 첫 8조 원대고 고용보험도 크게 늘어났다. 예,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해 대략 4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예. 이것도 안전망이 강화된다는 걸 말하고요. 고용 안전망 강화. 예, 그리고 상용직이 5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예. 임시 일용직은 줄고 이것도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예. 아까 근데 60세 이상 일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30만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에서 사람들을 60세 이상을 많이 채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재정 일자리입니다. 예. 다른 하나는 정부가 예를 들면 요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합니다. 정부가 임금을 주는 건 아니고 지원하는 산업이 커가면서 거기에 취업하는 게 민간 부문이죠. 공공부문이 아니라 여기에 취업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결론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일자리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인데 정부에서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만 증가했고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걸 이제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예.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 올랐습니다. 평균에서. 예.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서 2000시간이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이 많이 늘어났고 상용직 비중이 아주 사상 최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예.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단시간 근로가 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체감을 잘못하겠다는 지금 실시간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아마 체감이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요즘 신규 채용하는 기업들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예. 우선 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는 거죠. 예. 수시 채용이 자꾸 늘어납니다. 경력자. 예. 그다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도 대기업 취업해야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이 청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20대 후반의 에코 세대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4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아들, 딸들이죠. 예. 이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시간제로 일하면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정규직, 무급 가족 종사자 또는 이 잠재 경활 인구 중에 시어섬 이런 사람들은 대답을 할 때 자기를 실업자로 대답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합쳐져서 지금 체감 실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걸 저나 정부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 경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40대 일자리. 16만여 명 지난해 감소했습니다. 이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것은 제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하나 예를 들면 조선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40대나 제조업이 우리 산업의 중추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제조업 일자리가 또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훨씬 강해지죠. 이 40대 제조업을 아주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더 가다듬어서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는 제조업 노동자를 계속 늘려가는 건 힘듭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상. 예. 그래서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을 혁신해서 그쪽에서 고용을 좀 늘려가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선진국에서는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전직 지원 서비스를 아주 활발하게 해서 한편으로는 실업급여의 기간도 늘리고 금액도 늘려가면서 안전망을 강화해 주면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주는 이런 대책을 통해서 40대 제조업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예. 아까 청년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그 대기업에 가고 싶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친구들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정부로서는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기업도 지원해 준다든지 혹은 이런 지금 이 스마트 산업, 스마트 산단, 이런 노력, 스마트 기업, 이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혁신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혁신, 서비스 산업 혁신을 정부가 강력히 지원해서 그 일자리를, 물론 당장 대기업과 같은 수준 못 만듭니다만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정부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래서 지방에서 그 인재들이 계속해서 유출돼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래서 수도권은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장단기, 중기 대책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공기업,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할당해서 얼마 이상 뽑아라 이런 걸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지켜가면서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예. 또 예를 들면은 수도권 규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방은 규제가 아무래도 기업하는 규제가 더 적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광주부터 시작해서 광주, 구미, 군산, 횡성, 밀양, 대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정해지면 정부가 파격적 지원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역에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공공기업에 더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업이 있으면 이전도 하는 거고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방에서 자꾸 그 일자리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오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정부 나름대로는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정부에서 재정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민간에서도 정부의 어떤 추진하는 이 일자리 정책을 따라와 줘야 할 텐데요. 민간 투자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2019년이 사실은 수출이 매우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은 미중의
무역 충돌이었죠. 예. 우리는 뭐 그냥 앉아서 참 그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제 대략 이제 미중 무역 그 분쟁도 대략 그 무슨 이렇게 뭡니까 정돈돼 가는 그런 거고요. 대부분 그 주요한 국제 기구들이 올해 경제는 2019년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도 경제 성장률도 좀 더 올라갈 것이다. 경기도 반등할 것이다. 기업들도 다수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은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부로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 이런 분명한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작년, 재작년 뭐 미중 갈등도 있었고 한일 갈등 뭐 여러 가지 대외적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도 좋지 못하고 수출도 부족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다 해결되면서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도 수출이 많아지고 일자리도 당연히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일괄 해결되는 게 아니라 2019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내외적 환경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 목표, 방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기본적인 목표는 현재 고용 개선 추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뭘 하겠느냐 짧게 말씀드려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동안 75만 개의 민간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했는데요. 예. 예산 반영한 것 철저히 이행 점검을 해서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일자리 정책을 계속해서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서 올해 구조조정, 고용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치밀한 대응을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잘 실천을 해가면 대략 현재 고용 개선 추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국민들께서도 개개인이 다 만족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용 개선이 계속 지속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60대 이상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 경력 단절이 가능하면 안 생기거나 덜 생기게 하는 법 제도를 많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차피 상당 기간 동안 경력 단절된 분들을 다시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만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커뮤니티 케어라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전국적으로 완성하는 지역 통합 돌봄입니다. 여기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한편으로는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또는 그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줄게 만드는 정책과 함께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 이모키 부위원장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카주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셨어요? 평일에는요, 이동영의 정면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아, 이동영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확인했듯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다고 보이고요. 자, 문제는 방법론인데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주장에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꺼내드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허가제 뭡니까? 네, 말 그대로 자유거래가 아니라 허가거래. 부동산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득해라. 이런 거죠. 그 당장 그렇게 되면 사회재산 침해 아니냐, 뭐 헌법소원 하겠다, 뭐 사회주의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반발이? 그렇죠. 뭐 자유거래를 일단은 이제 그 허가거래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경제 원리에 일단 안 맞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피력을 했죠. 그리고 추가 대책 아주 계속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것도 이제 정무수석이 그리고 또 김현미 장관도 또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현미 장관은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다. 네. 네. 뭐 하여튼 근데 저는 뭐 투기가 문제인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얘기를 했을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가 전국에서 엄청나게 벌어질 텐데 누가 다 그거를 보고 허가하고 관리하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행정 과잉이 되고 그다음에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사실 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2채 이상 집을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살려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익이 되는 건데 이익이 안 되도록 제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다. 사람을 때려잡는 방법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고 치고요. 네네. 만일 시작한다면은 부동산 가격은 잡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망을. 뭐 글쎄요. 다른 방법이 편법이 동원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으면 사람이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까요? 예. 혹시 부동산 허가제를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저는 뭐 듣지는 못했어요. 예. 뭐 북한에서는 하겠네요. 거기는 뭐 거래 제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니까. 예. 이게 그런데 글쎄요. 당장 위헌 논란이 당장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날지 제가 봐도 격동한데. 그렇죠. 뭐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죠.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소유해서 뭐 보유하고 뭐 그걸 사용도 하고 또 처분도 해야 되는데 처분에 대한 제한을 아주 강하게 허가를 받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해당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사실은 산 넘어 산인데 이런 말을 한 자체가 아마 좀 강하게 하겠다라고 선해를 할 수 있는데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있다. 예, 선회를 한다면. 네, 현실적으로 글쎄요. 될까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 16 대책. 정부에서는 이 대책을 내놓고 효과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진 않았죠. 예, 그렇죠. 뭐 그 대책 전에 보면은 막 오르다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지금까지 세 보면 뭐 18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큰 대책은 3개거든요. 하나는 17년 8월 2일 날 8.2 대책, 그다음에 18년 9.13 대책, 19년에 12, 16 대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책을 내놨을 때마다 사실은 시장은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다 다시 떴잖아요.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되죠. 예. 제 기억으로는 18년 그 1분기, 2분기쯤에 상당히 집값이 폭등했고. 그렇죠. 그래서 9.13 대책이 나왔고. 그래서 조금 잠잠하다가 19년 들어서면서 다시 폭등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도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다가 다시 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좀 더 의지가 단호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좀 인식이 띄엄띄엄하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지난 10월인가요?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보면 뭐 딴 데서 살다가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값을 잡았다고. 뭐 잡았다 이건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거에 아마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강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또 청와대가 보유세 강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실 금융하고 이제 세제에서는 보유세 강화인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할까 그런 재산가들에 대한 저항 저 선거는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뭐 이런 좀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가장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던 정책은 뭐냐면 보유세를 강화할 거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18년 9.13 대책까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바약했는데 그거는 그 6월인가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미룬 거예요. 선거가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4월 15일 날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일지 그게 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은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될까요? 되죠. 보유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게 그냥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불필요한데도 계속 매입하는 이유가 이제 다른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오를 거니까. 그렇죠. 매매 차익이나 아직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임대소득이 생기지. 이런 다 종합해 보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증권을 사놓는 것보단 부동산 사는 게 훨씬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매매 차익을 줄이고 임대소득도 줄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에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낀 사람이 내놓는 거죠. 시장에 출회가 되면 당연히 근데 가격은 선거가 떨어지겠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보유세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융만 계속 틀어지지 않을까. 그냥 예상은 그런데요. 믿어보고는 싶습니다. 그 또 보유세를 여기서 올리면은 지금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 그렇게 할 텐데 실질적으로 보유세 대상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종부세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3% 정도 내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모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다 재산세를 내죠. 근데 이제 보유 부담이 낮은 거죠.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시가의 0.15%예요. 작년도를 보면. 근데 OECD 평균은 0.31.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참여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으로 가겠다. 우리가 배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면 저는 큰 무리가 없다. 아무리 뭐 폭탄이라고 해도 아니 미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넘어요.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는데 스탠다드도 1%가 넘는데. 우리가 현재 얼마라고요? 0.15%. 0.15면 10억짜리 집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억짜리 집은 한 500에서 1000 사이 낼 겁니다. 이게 누진대로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바로 0.15 바로 곱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누진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을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정책이다. 그거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예. 어쨌든 자산가들은 반발할 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억짜리는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500에서 1000이 아니라. 예. 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그 돈을 못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유에 대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는 게 맞거든요.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은 많이 내고 소유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이런 상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거죠. 거래세는 일단 거래세는 뭡니까? 거래세는 취득세라고 부르는데요. 취득할 때 세금을 내는데 거래세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좀 무거워요. 사실은 스탠다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에 제한 두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거래를 허가하겠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은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집을 내가 사면서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은 빨리 팔게 필요한 사람은 빨리 취득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에 제한을 많이 둔 거죠. 근데 거래세는 지금 광역 단위의 세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중앙정부의 세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복잡한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들기는 쉽지도 않다.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여력을 봐서 거래세를 낮추면 낮춘 만큼 또 보전을 해줘야 돼요. 보유세에서 걷어들인 돈 보전해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아까 보유세는 우리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절반 정도.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취득세,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평균보다 높아요? 높아요. 그럼 이건 손 만질 필요가 있겠네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근데 당장은 이제 보유세 강화부터 가야 됩니다. 자, 근데 거래세, 취득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고요. 거래세가 아닙니까? 소득세죠. 양도 차액이 발생해야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취득을 하면 무조건 내는 거잖아요. 취득세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이 발생해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래세에는 양도세는 아니죠. 안 들어갑니까? 이건 그냥 냅두고. 그렇죠. 지금처럼. 지금 이게 1가구 1주택에서 2년 이상 살았을 때는 양도 차익을 많이 봐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야 됩니다. 사실. 내야 됩니까? 일반 소득세를 부과시켜야 돼요. 양도 차익이고 그것도 사실은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소득이긴 하죠. 다른 일반 근로소득보다 훨씬 질이 안 좋은 소득이란 말이에요. 질이 안 좋은 소득에 무겁게 과세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1주택에서 나온 거는 그냥 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준 건데 원칙은 거기에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정부가 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까지는 거기 언급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유세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총선 전에 정말 할 건가. 강화하는 것도 한 번 단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화 로드맵을 내놓고 꾸준히 올릴 거다라고 할 건지 그게 관전 포인트 같아요. 총선 이후에 전격 실시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 총선 성적이 좋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저는 총선 이후가 되면 더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정부에서 총선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은 보유세 강화를 실시하고 만약에 지게 되면 못한다 이런 평가들도 많던데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예를 들건데 18년 그 6월에 지방선거 때문에 보유세 강화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9.13 대책 나온 거 보십시오. 2달 이후에 아주 찔끔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확실히 개혁해서 가격이 폭등한 데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1차 목표는 좀 문재인 집권 초기 2017년 5월 그때로 회복을 해야 돼요. 2차 목표는 사실은 14년 한 7월 8월에 이제 최경환 당시 이제 박근혜 때인데 최경환 경제장관이 이제 들어올 때인데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뛰거든요. 2차 목표를 거기다 두고 계속 하향 안정화시키는 목표를 제시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의견 좀 들어보죠. 최미사님께서
저처럼 간신히 강북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실소유주로서는 연 500 정도 보유세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러면서 거주 목적 한 채 있는 사람은 예외였으면 좋겠네요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500만 원은 안 되고요. 500만 원 되지는 않고 보유세를 높여야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집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적게 내겠네 그러면 떨어지게 그렇죠. 되면. 예. 가격이 떨어지면 적게 내겠죠. 예. 그리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고.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박근혜 정권 때 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네. 최경환 전 장관이 빚을 내라. 예. 그리고 집을 사라. 예.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70%, 80%까지 막 대출해주고. 예. 대출 규제를 풀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집값은 별로 안 오르고. 예. 지금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선언하고 들어와서 몇몇 대책을 내놨는데 집이 막 뛰고. 네. 왜 반대로 갑니까? 그 부동산 좀 사이클이 있는데요. 예. 보면은 그게 참여정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98년에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고 7, 8년 지나면 막 올라가요. 이게. 그리고 참여정부가 그렇게 한 거죠. 굉장히 투기하고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안 떴어요. 예. 박근혜 정부도 열심히 띄우려고 하다가 최경환 이후에 이제 좀 올라간 건데 그 효과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나타난 거죠. 예. 그게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예측을 했다면 참여정부도 겪었으니까 예측을 했다면 확실한 대책을 시장에 선포하고 우리 정부는 일로 갈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 대책을 내놓은 가장 중요한 8.2 대책에서 확실한 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지적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됐어야 되는데 너무 나이브했다 정부가. 그렇죠. 그때 지지율도 높았고. 그리고 또 어이없는 거는 17년 12월 달에 뭘 내놓냐면 민간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엄청 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 세제 혜택 주는 거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대출도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8.2 대책에서는 그래도 불로소득을 좀 환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몇 달 있다가는 구멍을 확 터준 거예요. 그러니까 18년도 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막 올랐었죠. 그리고 18년 9월 13일 날은 아주 뭐 대출 규제를 세게 했고 보유세 강화는 찔끔했고. 네. 제갈 무훈님께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건 결국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건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혹시 경제 위기 빌미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 규제가 세고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집값이 1억인데 1억 2천까지 대출해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40% 뭐 30% 이렇게 되니까 40% 전후니까 집값이 지금보다 좀 많이 떨어져도 금융위기나 뭐 이런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작년에 집값이 그렇게 엄청 뛸 때 주식은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은 손해보고 그렇죠. 부동산에 돈 넣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금융시장으로 많이 좀 가야 되고. 그래 우리 경기도 좋아질 테고 기업도 좋아질 텐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에 다 돈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겠느냐. 그렇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건 누군가가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요. 역재분배.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도 부동산 가격에서 폭등해가지고 거기서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지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거기서 나는 불로소득을 줄이면 불평등도 굉장히 해소가 되고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죠, 당연히. 그리고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면 노동 의욕도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뭐해? 아파트 한 채 사면 그냥 그렇죠. 내가 몇 년 일한 걸 버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는 좋지 않다. 그렇죠. 그 개인에게는 좋아요. 개인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나라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를 않아서 그런 거고요. 뭐 규제로는 안 된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갔다. 이건 다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공급 부족이다 이거는 아니란 말씀이죠? 아닙니다. 네. 예. 왜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까? 공급은 충분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서울에는? 예. 한 사람이 그 2008년부터 18년 동안 한 10년 동안 보면 상위 1%의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의 상위 1%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예. 상위 1%가 2008년도에는 3.5채였는데 2018년도에는 7.0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내놔도 그걸 누군가가 사가냐면 이미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이 매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택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100% 넘었습니까? 103%가 넘었습니다. 104% 정도 될 겁니다. 주택 보급률이 104%를 넘었는데 주위에 집 있다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는데 그 집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밖에 스태프들 하나 둘 셋 넷 6명 앉아 있습니다. 저기 집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56% 정도 가구가 이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은 50%가 채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확실하게 하지 못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게 지금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집을 팔고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속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계속 뛰는 바람에 지금은 못 사겠다. 지금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있거든요. 저 같은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그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좀 기다리는 게 맞겠죠. 지금이 최고점이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정말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고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러면 보유세 말고 또 다른 정책이 있을까요?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사실은 금리에 대한 부담, 금융 부담과 세제 부담이 있는 건데 금리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네요. 다른 영향이 있는데 사실 금리도 좀 올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또 논란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학자들도 심지어 이 부동산 투기를 왜 잡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보유세 강화가 핵심일 수 있다.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제 희미했는데 어제 발언한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좀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2020년이 부동산 개혁의 원년이 되고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초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